서울 강남 최고급 호텔 컨벤션홀은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찬란한 빛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재계 인사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은밀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장에 초대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초라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도 위기에 몰려 벼랑 끝에 선 성준혁과 그의 내연녀이자 현재의 아내인 최윤하였습니다. 윤하는 잔뜩 주눅이 든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불안한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어깨 좀 펴. 준혁은 주머니 속에서 초대장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땅이 꺼질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회사의 마지막 동아줄이야. 제니퍼 리가 대체 왜 나한테 직접 초대장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자를 받아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진짜 끝장이야. 내레이션 성준혁이 의지하는 이 동아줄은 사실 그가 1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잘라냈던 인연이었습니다. 그는 10년간의 불륜과 재산 탈취의 죄책감을 돈과 성공으로 덮으려 했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그 파티장 입구에서부터 차갑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도 직전의 초조함, 그리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소외감은 그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홀 안의 조명이 일시에 어두워지더니 날카로운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추며 정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옆 입구로 쏠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니퍼 리 코퍼레이션의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부자가 아닌 자신감과 냉혹함으로 벼려진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무대 중앙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관객들을 응시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를 바라보던 준혁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샴페인 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던 손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이 여편 내가... 어떻게... 준혁의 입에서 튀어나온 비명과 함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파티장의 정적을 깨뜨리며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준혁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실신한 사람처럼 무대 위의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여인은 바로 10년 전 그가 별표 빈털터리 식모 별표라 비웃으며 매몰차게 내쫓았던 전 아내 이성희였습니다. 윤아 역시 무대 위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피기가 싹 가신 얼굴로 비틀거렸습니다. 저 여자?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빈털터리로 쫓겨났잖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윤아가 준혁의 팔을 으스러져라 부여잡았습니다. 윤아의 손끝은 공포로 인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성인은 마치 이 순간을 위해 10년의 지옥을 견뎌온 듯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준혁과 윤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시선 속에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벼려낸 복수의 칼날이 시퍼렇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별표 금의 환향 별표은 단순한 성공이 아닌 천벌을 선고하는 사형 집행과 같았습니다. 성인은 마이크를 잡고 유창한 영어로 좌중을 압도하며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매끄러운 목소리가 뒤따랐지만 성희의 머릿속은 이미 10년 전 그 끔찍했던 지옥 같은 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플래시백 눈보라가 몰아치던 한겨울 새벽. 거실 한복판에 서서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거만하게 굴던 유나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 안주인은 나야? 주제 파악했으면 짐 싸서 한여방으로나 들어가. 그때의 모멸감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지며 싸늘하게 웃던 시어머니 박순자의 표정.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 새벽에 맨발로 쫓겨나던 그날의 기억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당장 꺼져.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시어머니가 대문에 굵은 소금을 뿌리던 순간. 그리고 대문 너머로 들려오던 어린 아들 하준의 처절한 울음소리. 엄마. 가지 마. 나 두고 가지 마. 끌려 들어가던 하준의 마지막 모습까지 떠올리자 성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연단 아래로 보이지 않게 주먹을 꽉 쥐면서도 얼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축사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온 성희에게 재계 거물들이 앞다투어 몰려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희는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오로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준혁과 유나에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성희가 다가올수록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뒷걸음질 치던 준혁이 테이블을 들이받자 그 위에 놓여있던 와인잔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볼을 물들였습니다. 마치 그들의 죄가 흘린 피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의 코앞에 멈춰 선 성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눈빛은 상대를 얼어붙게 만들 차가움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 조심하셔야죠.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김 실장, 여기 좀 치워주세요. 유나는 덜덜 떨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쥐어짜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 오랜만이네. 정말 뜻밖이야. 이런 대단한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성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두 사람을 비웃듯 명함을 꺼내 준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니퍼 리입니다. 제가 보낸 초대장은 잘 받으셨나 봅니다. 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시죠? 투자권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호텔 최상층 프라이빗 다이닝룸으로 오세요. 점심 식사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늦지 않게 오시죠. 성희의 목소리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혁의 귀에는 사형 집행인의 최후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성희는 겁에 질린 두 사람의 모습을 즐기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정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 프라이빗 다이닝룸. 성희가 창가 자리에 앉아 손톱을 다듬는 동안 문이 열리고 준혁과 유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어제보다 더 초췌한 몰골로 마치 교수대에 오르는 죄인들처럼 쭈뼛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성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성희가 눈짓으로 자리를 권하자 준혁과 유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최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가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찬은 화해가 아닌 굴욕과 조롱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성희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맛을 음미하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배인,
주방장 좀 불러주세요. 성희의 서슬퍼런 호출에 직원이 황급히 주방장을 데리고 뛰어왔습니다. 주방장님. 국이 너무 짜잖아요. 여기 계신 성준혁 대표님은 짠 거 못 드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미각을 잃으셨나요? 성희의 차가운 일갈에 주방장이 연신 허리를 굽히며 국그릇을 들고 황급히 퇴장했습니다. 성희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준혁을 쏘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예전에 된장찌개가 짜다며 밥상을 통째로 엎어버렸던 거 기억나죠? 10년 만에 대접인데 같은 실수를 해서 어떡하죠? 준혁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해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그는 식탁 밑에서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잖아. 세월이 지났다고 그게 없던 일이 되나요? 오늘도 그때처럼 확 엎어버리셔도 돼요? 저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내레이션 성희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듣는 사람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성희는 10년 전 준혁이 성희의 음식 솜씨를 무시하며 식사 예절이라는 이름으로 가했던 모든 정서적 폭력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가 정적을 깨우며 민망함을 더하는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을 견디다 못한 유나가 용기를 내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조건이 어떻게 돼? 우리 정말 급해. 의성이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 별표 회사 지분 51% 별표를 저에게 양도하세요. 경영권은 제가 가져갑니다. 51%라니. 그건 회사를 그냥 너한테 넘기라는 소리잖아. 준혁이 펄쩍 뛰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매주 주말마다 성준혁 씨 본가에서 가족 식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빠짐없이 참석해야 해요. 성희의 황당한 제안에 준혁과 유나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벙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식사라니? 투자 조건에 그런 게 왜 들어가? 지금 장난해. 준혁이 울분을 토하며 항변했습니다. 성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으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당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붙잡을 생각은 없어요. 성희는 테이블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레이션 이것이 성희의 가장 치명적인 복수 설계였습니다. 단순한 회사의 소유를 넘어 준혁과 유나에게 별표 가짜 가족놀이 별표를 강요함으로써 그들의 삶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위선과 죄책감을 매주 끄집어내려는 잔혹한 심리 게임이었습니다. 그녀는 돈만 빼앗는 대신 매주 주말마다 그들에게 굴욕과 모멸감을 선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혁 씨 회사 일주일 안에 자금 못 막으면 부도 처리된다고 하던데. 제 정보가 틀렸나요? 회사의 치부까지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성희 앞에서 준혁은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유나가 다급하게 준혁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여보.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야. 일단 살고 봐야지.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 준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10년 전 가족을 버렸는데 이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 버린 가족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아이러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결국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성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네요.
그럼 이번 주말에 성준혁 대표님 본가에서 뵙겠습니다. 다이닝룸을 나가려던 성희가 문고리를 잡고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하준이도 그 자리에 오겠죠? 보고 싶은 제 아들 말이에요. 성희가 나가버린 뒤 텅 빈 방 안에는 넋이 나간 준혁과 유나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국이 아들 하준의 생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뒤늦게 깨닫고 더욱 깊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주말 오후, 육중한 검은색 세단이 준혁의 본가 대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성희는 차창 너머로 보이는 대문을 응시하며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눈보라가 치던 그 밤, 맨발로 쫓겨나던 기억이 대문 위로 겹쳐져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문 뒤에서 들려온 운전기사의 조심스러운 물음이 그녀를 현재로 불러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내리시겠습니까? 성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셔 감정을 갈무리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성희는 최고급 정장에 날렵한 키리를 신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초라했던 며느리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기업 총수의 서슬퍼런 위험만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육중한 대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서 있는 시어머니 박순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순자의 모습은 허리는 굽고 얼굴에는 고집스러운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성희 씨, 아니,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박순자가 쭈뼛거리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돈에 대한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성희는 시어머니의 인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성희는 과거 시아버지가 앉던 상석인 1인용 소파로 걸어가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거기는 아버님 자리인데. 유나가 당황하여 말끝을 흐렸지만 성희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싸늘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성희의 날카로운 시선이 거실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단란했던 가족 사진은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유나와 준혁의 다정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계단 옆 벽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던 성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우리 하준이 키 재던 자국이 있었는데 석회질로 덮어버려네요. 성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준혁과 유나에게 이 집에서 당신 아들의 존재는 지워졌음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유나가 쟁반을 들고 나오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상냥한 척 연기했습니다. 식사 다 됐어요. 제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했어요. 식탁 위에는 잔치상 부럽지 않은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성희는 말없이 식탁 상석에 앉아 국을 떠서 입에 넣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간이 전혀 안 맞네. 사람이 먹으라고 끓인 거니. 성희가 국그릇을 손등으로 툭 밀어내자 유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해요. 입에 안 맞으세요? 다시 끓여올까요? 유나가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지만 성희는 싸늘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밥맛 떨어져서 안 먹어. 준혁은 고개만 푹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고 화려한 식탁 위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내레이션. 성희의 서늘한 시선이 식탁 한 구석에 놓인 빈 의자에 꽂혔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아들 하준의 자리였습니다. 성희가 준혁을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어디 있어?
준혁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하준이 그 녀석이 독립심을 기르겠다고 해서 따로 나가 살아. 물론 내가 매달 섭섭지 않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어. 그래. 얼마나 보내주는데? 성희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고 있어. 학비도 내가 다 대주고 있으니까 걱정 마. 준혁이 자신있게 말했지만 옆에 앉은 유나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유나는 불안하게 떨리는 동공을 감추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성희는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준이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왜 안 온 거야? 엄마가 10년 만에 왔는데 성희의 추궁이 이어지자 유나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게 하준이가 요즘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서요. 연락이 잘 안 되네요. 다음 주에는 꼭 오라고 할게요. 여행 갔는데 성희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지자 유나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제주도요. 친구들하고 제주도 놀러 갔어요. 성희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유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레이션 성희는 이들이 아들에 대해 입을 맞춘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독립했다, 여행 갔다는 말들은 하준이라는 존재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가족의 방관을 숨기기 위한 가장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성희의 복수는 단순히 돈과 회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아들을 방치하고 거짓으로 키운 이들의 아버지, 어머니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난 유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자식 찾았어. 뭐? 아직도 못 찾았다고? 얘야, 이 멍청아. 찾아서 입단속 단단히 시켜. 엄마한테 돈 한 푼 못 받았다는 소리 나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유나는 변기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돌아온 유나는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듯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준이한테 계속 연락해봤는데 여행 중이라 그런지 통화가 안 되네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성희는 유나의 뻔한 거짓말에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유나와 준혁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 나야. 지금 당장 내 아들 성하준 행방 찾아. 사설업체를 쓰든 경찰에 문의하든 모든 수단 동원해서 일주일 안에 내 앞에 데려다 놔. 전화를 끄는 성희가 사색이 된 준혁과 유나를 번갈아 보며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내 아들, 내가 직접 찾아서 확인할 거야. 만약 거짓말한 거라면 둘 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성희가 거침없이 현관으로 걸어가다가 문고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하준이 내 눈앞에 안 나타나면 투자는 없던 일로 하는 거야.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집안을 울렸고 남겨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하준의 행방이 이들의 생사를 가르는 최후의 카드가 된 것입니다. 성희의 최후 통첩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유나와 준혁은 하준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이미 하준이 스스로를 숨긴 후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허둥대는 사이 성희가 고용한 사설 탐정팀은 마침내 아들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회장님, 하준 도련님 거처를 찾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입니다. 성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하준이 어디 있어? 비서실장 김민수가 불러주는 주소를 받아 적던 성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달동네. 그것도 반지하라니. 성희는 옷을 꿰입는 둥 마는 둥 허둥지둥 집을 나섰고 검은색 세단은 어둠을 찢을 듯한 기세로 서울 변두리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차마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좁고 가파른 골목길 입구였습니다. 가로등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길바닥에는 깨진 보도블럭이 널려 있어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내레이션 성희가 받고 있는 대리석 바닥은 그녀가 일궈낸 수백억의 분부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 이 좁고 어두운 골목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모성애라는 원초적인 힘만이 그녀를 흉물스러운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끌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며 골목 끝에 다다르자 건물 옆빛 쫓아 들지 않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녹이 벌겋게 쓴 반지하 철문이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끼익 이 문이 열리자 드러난 방 안의 참혹한 광경에 성희는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시각적 묘사. 솜이 다 터져나온 찢어진 이불이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고장났는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전기장판 위에는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벽지는 온통 시커먼 곰팡이 꽃이 피어 있어 사람이 살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낡아 빠진 자전거와 헬멧, 그리고 낡은 배달 가방을 본 성희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준아.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성희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급히 몸을 숨겨 건물 모퉁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새벽 4시, 장대비를 쫄딱 맞은 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하준이 나타났습니다. 무거운 배달 가방을 힘겹게 내려놓던 하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콜록, 콜록. 하준이 주머니에서 편의점 김밥 한 줄을 꺼내 꾸역꾸역 입에 넣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옹, 비에 젖은 골목길 고양이 한 마리가 애처롭게 울며 다가왔습니다. 하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먹던 김밥을 반으로 뚝 떼어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너도 배고프냐? 나랑 처지가 똑같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희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천성을 잃지 않은 아들의 착한 심성이 사무치게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인사를 건네 다시 방으로 들어가던 하준이 갑자기 옆구리를 움켜쥐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아들의 모습에 성희는 당장이라도 뛰쳐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방으로 들어선 하준은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하며 약봉지를 찾았습니다. 구석 테이블 위에는 정체불명의 진통제 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성희의 시선이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향했습니다.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요리책 한 권과 깨진 액자 속에 담긴 사진이 보였습니다. 요리책은 성희가 직접 손으로 써준 하준의 이유식 레시피북이었고 사진은 하준이 5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버려졌다고 믿었던 아들이 엄마의 흔적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희는 차가운 벽에 기대 숨죽여 울었습니다. 복수심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만이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특히 하준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수많은 진통제 봉지들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준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성희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하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준아, 문 좀 열어봐. 잠시 후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하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얼굴, 눈 밑까지 내려온 짙은 다크서클, 앙상하게 마른 몸 10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모습에 성희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성희를 바라보는 하준의 눈빛은 한겨울 칼바람처럼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준은 문 앞을 가로막으며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10년 만에 갑자기 여긴 뭐 하러 왔어?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하준아, 엄마 좀 들어가도 될까? 얼굴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하지만 하준은 냉담하게 거절했습니다. 들어오지 마. 여기는 당신 같은 부자들이 올 곳이 아니야. 신발 더러워져. 하준의 목소리에는 원망을 넘어선 체념과 냉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성희는 그가 10년 동안 얼마나 깊이 상처 입었는지 느꼈습니다. 하준아, 제발. 할 말이 있어?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성희가 애원했지만 하준은 고개를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그만해. 듣기 싫어.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지 마. 난 혼자서도 잘 살고 있으니까. 하준은 성희의 말을 자르며 돌아섰습니다. 아빠가 가끔 보내주는 생활비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연락 한 번 없었으면서. 성희가 다급하게 하준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하준은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거부당한 손을 허공에 둔 채 성희의 시선이 방안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서 하준이 숨겨둔 낡은 요리책과 깨진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쓴 이유식 레시피북과 5살 때 찍은 사진. 아들은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엄마와의 마지막 추억만은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각또각 침착하고 힘있는 발소리가 울리며 유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하준아, 유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성희를 발견한 유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지만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하준이가 이런 꼴로 살고 있었던 거야? 새엄마가 정말 몰랐어.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잘 살겠다고 큰 소리치고 나가서. 우린 정말 잘 지내는 줄만 알았지?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성희가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유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니, 언니. 그게 아니라 하준이가 집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는 척하며 하준의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벌레라도 닿은 듯 유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겨우니까 만지지 마세요. 소름 끼쳐 성희는 주먹을 꽉 쥐어 분노를 참았습니다. 이 모든 난장판을 끝내야 했습니다. 김비서, 성희의 호출에 경호원들이 나타났고 성희는 유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 여자, 당장 여기서 끌어내.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언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유나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본 성희는 하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하준아, 여기서 1시간도 더 있을 수 없어. 당장 엄마랑 같이 가자. 너 지금 몸이 안 좋아. 하준은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성희는 하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며
단호하게 그를 부축했습니다. 아들이 쓰러질 듯 힘이 없었기에 성희는 결국 힘으로 아들을 안아 일으켜 차에 태웠습니다. 장면 전환. 성희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하준이 도착한 곳은 성희가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하준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성희는 아들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대신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편하게 앉아. 배고프지? 엄마가 뭐 좀 만들어줄게. 너 좋아하는 거. 성희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룸서비스를 거절한 채 그녀가 만든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 김치찌개였습니다. 경쾌한 도마 소리가 적막한 스위트룸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와 매콤한 김치 냄새가 어우러져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가에 못 박힌 듯 서 있던 하준의 코끝이 저도 모르게 실룩거렸습니다. 며칠을 굶은 뱃속이 요동치자 발걸음이 자석에 이끌리듯 조금씩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제일 좋아하던 돼지고기 김치찌개. 아직도 좋아하니? 성희가 찌개를 가득 담아가 지은 윤기 흐르는 흰쌀밥과 함께 식탁에 차려냈습니다. 하준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더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하준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그 맛, 엄마가 먹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하준은 눈물을 삼키며 밥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성희는 말없이 빈 밥공기를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집밥 한 그릇이 10년 묵은 오해와 원망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하준이 한결 경계심이 풀린 얼굴로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았습니다. 성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옆에 앉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지 않니? 하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내레이션. 성희는 덤덤하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쫓겨나서 바로 미국으로 갔어. 처음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 영어 한마디 못하지? 수중에 돈도 한 푼 없었거든. 코리아타운 작은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부터 시작했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손이 다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 하준이 슬쩍 엄마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고왔던 손마디가 굵어지고 곳곳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엄마가 그랬어. 엄마는 미국 가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재혼했다고. 다 버리고 도망간 거라고 했어. 하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너한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구나. 그러다 악착같이 돈 모아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고 그게 운 좋게 커져서 지금의 회사가 된 거야? 하지만 하준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곁에 없으니까 다 부질없더라. 이 성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하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 엄마를 원망했어. 흐흐. 성희가 와락 하준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힘이 없어서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밤 11시. 긴장이 풀린 탓인지 하준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았습니다. 너무 추워.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기는 하준을 보며 성희가 소스라치게 놀라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세상에, 하준아. 열이 너무 높잖아. 내레이션. 성희의 복수심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준의 오랫동안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진통제로 버텨온 고통이 급성 열병으로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성희는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 만남은 화해가 아니라 어쩌면 영원한 이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준이 쓰러진 후 성희는 호텔 프런트에서 의사를 불러 응급처치를 했고 곧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오랫동안 진통제로 버텨온 아들의 몸 상태는 심각했지만 성희는 아들의 생명줄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시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밤은 10년 복수극의 마지막 무대,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되찾아야 할 아들의 미래, 자금이 걸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면 전환, 창립기념일 파티장. 밤 2달 후, 준혁의 회사 창립기념일 파티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 천장을 가득 메운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습니다. 직원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준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숨통을 틔우려 애썼습니다. 그는 10년 전 맨몸으로 쫓겨났던 전 아내가 이제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웅장한 음악이 깔리고 성희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 위로 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성희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그 입 다물어 유나가 괴성을 지르며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 단상 위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설 탐정에게 받은 위조된 서류 뭉치를 허공에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여자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유나가 피대선 목소리로 악을 쓰자 파티장에 모인 300여 명의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는 듯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 댔습니다. 제니퍼 리는 사기꾼입니다.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를 집어삼키러 온 기업 사냥꾼이라고요. 10년 전에 바람나서 도망간 주제에 이제 와서 아들을 미끼로 우리 남편을 협박하고 회사를 통째로 뺏으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최윤아. 당장 내려오지 못해. 하지만 유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를 더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국에서 저지른 온갖 범죄 기록이에요. 멀쩡한 회사들을 부도낸 전과까지 싹 다 있습니다. 이 서류가 증명해요. 내레이션 준하의 반격은 절박함에서 나온 마지막 몸부림이었지만 그 배경은 철저히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기업인의 숨겨진 추모는 대중에게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희는 단상 한쪽으로 물러나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난장판을 관람하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비웃음 섞인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마치 삼류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최윤아 씨, 이야기는 끝났나요? 성희가 나긋나긋하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야? 할 말이 없어서 그래? 정체가 들통나니까 이제 겁이 나. 유나가 콧방귀를 끼며 성희를 조롱했습니다. 성희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천천히 유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배우를 했으면 대성했을 텐데 재능 낭비를 하셨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USB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김 비서, 준비됐나요? 네, 회장님. 스크린 연결 완료했습니다. 초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뜨자
장내의 소란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선명한 은행 거래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음성 파일 재생 최윤하. 하준 교육비 계좌에서 인출 3천만 원 후 동일 날짜 강남 명품관 에르메스 매장법인 카드 결제 2,800만 원. 윤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위조 서류를 움켜쥐었지만 화면은 자비 없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강원도의 한 카지노 VIP 룸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윤아가 바카라 테이블에서 칩을 물쓰듯 던지며 도박에 열중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내레이션 준하는 10년 전 성희를 사치하는 여자로 몰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성희가 하준에게 보낸 학비와 생활비마저 빼돌려 도박과 명품 소비에 탕진했습니다. 성희는 이 모든 증거를 횡령 공범이었던 경리부 직원까지 매수하여 확보했습니다. 곧이어 경리부 박 과장이 보안팀 직원들에게 끌려 파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아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하게 한 공범입니다. 궁지에 몰린 윤아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성희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성준혁 씨, 예,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확인조차 안 했어.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 그리고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무능한 경영자로서의 자격도 박탈입니다. 준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잃은 경영권보다 아들에게 가한 죄책감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의 경영권은 박탈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그 집에서도 나가세요. 그 집은 이제 제 명이니까요. 보안팀 직원들이 윤아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이거 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윤아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성희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이 회사는 비리 없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성희는 대리 만족이 아닌 아들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하준이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성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는 그녀의 승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성희가 급하게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와 다이아몬드는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서 지독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하준은 이미 응급실 문 안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피가 묻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만 바라보았습니다. 3시간이 지옥처럼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술복 차림의 담당 의사가 나오자 성희는 혼비백산하여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하준이 어떻게 된 건가요?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의사는 지친 기색으로 마스크를 내리며 성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20%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별표 말기 신부전, 별표입니다. 내레이션 말기 신부전. 성희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알았던 아들의 고통은 단순한 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통증을 진통제로만 버텨온 것 같은데 독한 약 때문에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미 80% 이상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장 이식 수술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외쳤습니다. 이식이요. 제가 줄게요. 제 신장 떼어가세요. 엄마니까 당연히 줄 수 있잖아요. 진정하십시오. 일단 조직 적합성 검사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피를 말리는 이틀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주는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존해 힘겨운 투석을 받고 있었고 성인은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와는 조직 적합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성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피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수백억의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아들의 생명줄이 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아이러니.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발, 뭐라도. 혹시 집계 가족 중에 다른 분이 계신가요? 아버지라든지 형제라든지.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박진혁.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빈털터리가 된 채 쫓겨난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복수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성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민수에게 연락해 준혁의 행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국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허름한 여관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장면 전환, 밤, 여관방 앞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성희는 준혁이 숨어있는 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검은 세단은 낡고 쓰러질 듯한 여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빗물을 흠뻑 맞은 채 쓰러질 듯 낡은 건물 3층 방 앞에 섰습니다. 누구야? 안에서 잔뜩 경계하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문 좀 열어봐. 잠시 후 비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꾀죄죄한 몰골의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절망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성희.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우리 하준이가 죽어가고 있어. 성희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하자 준혁이 화들짝 놀라며 성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남들 보니까 일단 들어와. 두 사람이 좁고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에 널브러져 있던 유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 여편네가 여긴 왜 와? 우리 꼴망한 거 구경 왔어. 성희는 유나의 독서를 무시하고 준혁의 손을 잡으며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말기 신부전이야. 내 신장은 안 맞아. 내가 유일한 희망이야. 제발 부탁이야, 준혁아. 하준이 좀 살려줘. 준혁의 멍한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성희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고 목소리는 복수심이 아닌 오직 모성애의 절규였습니다. 그때 상황을 파악한 유나가 눈을 번뜩이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뒤져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펜으로 뭔가를 휘갈겨 썼습니다. 잠깐. 이거 아주 좋은 기회네. 유나가 악마처럼 웃으며 종이를 성희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이 각서에 도장 찍어.
내용은 간단해. 우리한테건 모든 소송 싹 다 취하하고 합의금으로 현금 50억 내놓는다는 거야? 뭐라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 얘기가 나와? 내가 인간이니 성희가 치를 떨며 유나를 노려보았지만 유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인간이고 나발이고 도장 안 찍으면 내 아들 죽는 거야. 선택은 내가 해.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 유나가 비열하게 협박했습니다. 성희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펜 끝은 종이 위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복수의 최종 목표였던 준혁의 파멸은 아들의 생명이라는 지독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성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펜 끝은 유나의 비열한 각서 위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준의 생명은 위태로워졌고 유나는 1분 1초가 아깝다는 듯 성희를 재촉했습니다.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정해. 1분 1초가 급하다며 성희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아들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펜을 쥐고 손을 벌벌 떨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여관방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준혁아. 성희야. 이놈들아. 문 뒤에는 지팡이에 의지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시어머니 박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성희의 전화를 받고 하준의 위독 소식을 들었지만 늙은 몸을 이끌고 겨우 이 여관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준혁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박순자는 유나의 각서를 확인하더니 그 종이를 찢어발기며 유나를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이 천하의 불여우 같은 년. 내 강아지가 죽어가는데 이 기회에 돈을 뜯어내? 내가 인간이니? 상황을 파악한 유나가 발끈하여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늙어서 노망났어요. 이건 당연한 대가예요. 그 여자가 재산을 숨겼다고요. 박순자는 유나의 독서를 무시하고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통장 몇 개와 평생 모아온 금팔찌와 금목걸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나야. 이 나쁜 년아. 이거 다 가져가. 내 전 재산이다. 이거 줄 테니까 당장 여기서 사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박순자가 폐물을 유나의 발치에 집어던졌습니다. 내레이션 유나는 돈 앞에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금부치와 통장들을 정신없이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의 생명보다 순간의 물질적 이득이 더 중요했음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증명한 것입니다. 금품을 챙긴 유나는 준혁의 시선도 피한 채 왔던 길로 주랭랑쳤습니다. 유나가 사라지자 박순자는 지팡이를 짚은 채 아들 준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내 놈이 애비냐. 10년 동안 아들 내팽개치고 살았으면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이제 와서 뭘 망설여. 박순자는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업보로 돌아와 내 가슴을 찢는구나. 내가 10년 전 그 눈보라치는 날 성희를 내쫓고 죄 없는 하준이를 생이별시켜서 이렇게 된 거야. 천벌을 받은 건 나야. 준혁은 늙고 병든 노모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로소 아버지로서의 죄책감과 책임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돈과 여자의 눈이 멀어 잃어버렸던 별표 천륜 별표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박순자는 다시 성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희야, 미안하다. 이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다오. 하준이는 아무 죄도 없어. 제발 우리 하준이는 살려야 해. 성희는 말없이 시어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지난 세월에 사무친 원망도, 끓어오르던 분노도 아들의 생사 앞에서는 부질없는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준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성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이리 줘. 내가 할게. 이 성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야? 아무 조건 없이? 하준이는 내 아들이잖아. 이제라도 아비 노릇 한 번은 해야지. 그래야 죽어서도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예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10년 동안 그의 삶을 지배했던 탐욕이 마침내 속죄라는 이름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돌아왔고 검사 결과 준혁과 하준의 신장 조직 적합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성희는 수술실 앞에서 준혁을 마주했습니다. 준혁은 수술복 차림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 성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의사 말이 사는데 지장 없다네. 준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준이가 고맙다고 전해달래. 몸 좀 추스르면 오겠다고. 아니야. 오지 말라고 해. 면목도 없고. 나는 퇴원하면 바로 시골로 내려갈 거야. 농사나 지으면서 조용히 살려고. 하준이는 내가 잘 부탁한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희야, 미안해. 10년 동안 정말 내가 죽일 놈이었어. 미안하다. 애성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준혁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너를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하준이를 살려준 것, 그것 하나만큼은 진심으로 고마워. 성희가 병실 문을 나서기 직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건강해라의 준혁은 홀로 남아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 서로를 올감했던 지독한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아들의 생명 앞에서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버지의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성공적인 신장 이식 수술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약속대로 퇴원 후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속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성희는 더 이상 대기업 총수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지사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하준과 함께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로 이사했습니다. 내레이션.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준의 곁에서 평범한 모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수백억의 부와 권력을 쥐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장면 전환. 1년 후 하준의 식당. 부엌.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 별표이라는 소박하지만 정감 있는 나무 간판 아래 하준은 꿈에 그리던 자신의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 하준은 앞치마를 두른 채 프라이팬을 들고 능숙하게 불고기 양념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와서 맛봐봐. 이번에 새로 개발한 불고기 레시피야. 내 비장의 무기라고. 성희는 회장님의 근엄한 정장 대신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되찾은 진짜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하준이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당장 미슐랭 가이드에 올려야겠어. 성희는 이제 아들을 위해 서빙을 하고 계산을 돕는 평범하고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주는 피나는 노력으로 요리를 연구했고 그의 식당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인 맛집으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가을, 성희의 집마당에는 커다란 빨간 고무대야들이 놓여 있었고 절인 배추와 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김장을 담그는 날이었습니다. 내레이션 김장은 한국에서 단순한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 가족과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고 결속을 다지는 의식이었습니다. 10년 전 돈과 이기심으로 부서졌던 가족이 이제 이 전통적인 노동을 통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팔 걷어붙여. 오늘은 1년 양식 김장 담그는 날이니까 힘내자고 시어머니 박순자 할머니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의욕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손자에 대한 대견함과 자랑스러운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정민 변호사도 붉은색 고무장갑을 끼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법정보다 여기가 더 치열하네요. 오랜만에 김장이라니 옛날 생각도 나고 설레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웃으며 김장을 담그다니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정말 꿈만 같아요. 성희가 배추에 양념을 꼼꼼히 바르며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순자를 원망 대신 연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 갓 버무린 빨간 김치 속과 노란 배추 속을 뜯어 할머니 입에 먼저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 해보세요. 간이 맞나 좀 봐주세요. 짭짤하니 딱 좋구나. 우리 하준이는 못하는 게 없네? 김치 장인이야. 장인, 할머니가 흐뭇하게 엄지를 세웠습니다. 하준이 이번에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성희의 입에 쏙 넣어 주었습니다. 엄마도 맛봐. 어때? 맵지 않아? 성희가 아삭한 김치를 씹으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오후 내내 마당에서는 김장을 담그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장을 마친 가족들이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갓 삶은 따끈한 수육과 막 담근 겉절이를 먹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레이션기 자리에는 박진철이 없었고 오은숙이 없었습니다. 대신에는 헌신적인 친구 서정민, 참회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스스로 삶을 일군 아들 하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돈과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성희와 하준은 평상 끝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금 행복해? 하준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랑 이렇게 같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 더 바랄 게 없어. 성희가 아들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하준이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성희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하늘의 붉은 노을이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마치 지난 10년간의 모진 아픔과 눈물을 모두 씻어내고 위로하듯 따뜻하고 찬란한 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희의 독백 복수도 끝났고 회장이라는 타이틀도 내려놓았다. 내가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진정한 성공은 돈과 권력이 아닌 이 소박한 마당과 아들의 체온이었구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두 사람의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성희와 하준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하준의 식당 별표 부엌 별표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인 맛집으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손님이 몰렸고 하주는 꿈에 그리던 요리사로서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장면 전환, 낮, 하준의 식당 부엌 어느 날 오후, 방송국 카메라를 든 취재팀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간극장 제작팀입니다. 하준 씨와 어머님의 감동적인 사연을 취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준은 카메라 앞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엄마 없이 혼자 자랐습니다. 사무치게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곁에 계신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에게 받은 두 번째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요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내레이션 하준의 성장은 그의 요리처럼 정직하고 담백했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빚어진 그의 음식은 과거 아버지의 돈으로 얻으려 했던 모든 가짜 행복보다 더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성희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대기업을 호령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아들 자랑에 신이 난 평범하고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사업 성공이요? 그런 건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 인생 최고의 성공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겁니다.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눈을 맞추는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기적이고 행복입니다. 성희의 말처럼 그녀는 이제 강남의 펜트하우스 대신 소박한 단독주택을, 비싼 샴페인 대신 아들과 함께 마시는 따뜻한 막걸리를 택했습니다. 그때 낡은 택배 트럭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사가 흙 묻은 묵직한 상자 하나를 입구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굵은 감자가 가득 들어 있었고 그 위에 삐뚤한 글씨로 적힌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쪽지 내용, 개업 축하한다.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은 감자다. 못난 아비가 하준이 쪽지를 읽고 감자 하나를 들어 올리며 복잡한 표정으로 잠시 망설였습니다. 성희가 다가와 아들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아두자. 정성껏 키운 좋은 재료잖아. 마음만 받으면 돼. 하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자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의 마지막 속죄는 돈이 아닌 땀으로 일군 소박한 수확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식당에는 하준을 축하하러 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서정민 변호사, 그리고 하준의 새로운 여자친구까지. 그들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간 만든 수육과 겉절이를 먹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정말 좋네요. 사는 게 별거 있나요? 서정민이 막걸리 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하준이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성희가 사랑스러운 눈길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마치 지난 10년간의 모진 아픔과 눈물을 모두 씻어내고 위로하듯 따뜻하고 찬란한 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이별과 오해, 그리고 재회를 그린 이성희와 성하준의 이야기. 복수심에 불타 돌아온 어머니와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아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며 진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용서와 화해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갈라놓고 시련을 주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다시 만나게 해준다는 것을 이들이 증명했습니다. 성공도 복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라는 평범하지만 귀중한 진리. 이성희 회장이 되찾은 것은 회사의 주식 51%가 아닌
잃어버린 아들의 웃음 100%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던 과거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